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법률, 세무상식을 전담 변호사와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카카오 채널에 한농대 법률 세무자문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명규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시면 혹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농업인을 위한 행정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농업인이 뭐 마주칠 수 있는 그 행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또 사례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날씨가 여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전주는. 어, 다른 지역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해 피해 입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한다는 건 나이가 들어도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학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뭐 46회 사실 합격해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학교 때도 그렇고 사법연수원 때도 그렇고 행정법 관련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행정심판위원도 하는 등으로 비교적 행정법 관련된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게 변호사도 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이유는 우리가 법률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뭐 육법전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헌법, 형법, 상법, 민법, 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딱 하고 나머지는 다 행정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행정법은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단일한 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법들이 다 행정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정은 우리 생활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농어업인도 행정과 관련된 아마 분쟁이나 또는 그 관련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졸업을 하시거나 실제 뭐 여기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또는 농업이나 업에 종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흐름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잘 흘러가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뭔가 분쟁이 생겼고, 내가 원하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쟁송이라는 걸 통해서 그 구제를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행정쟁송이 무엇이고, 또 행정쟁송을 할 때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또 당사자는 누가 되고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고 언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지 제소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 보통 행정법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사고의 구조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적법했으면 과연 그 행정처분에 근거가 있는지, 뭔가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한 것인지, 이런 걸 또 따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 구조로 보통 행정법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이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농업인이 마주하는 행정쟁송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나가보면은 이런 유형의 행정쟁송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만큼 판례들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정지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집행정지는 보통은 어려워하는 용어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쟁송에서 본인이 이기더라도 그 현재 상태를 멈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행정관청이 우리 집을 철거 명령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철거는 잘못됐어요라고 다투고 싶은데 보통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정지해 놓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정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우리 집은 철거가 되어버린 상태여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라는 걸 먼저 받아놔야 되는데, 그 집행정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강의 중간에도 아무 때나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여기 메시지 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메시지 창에 어, 메시지를 남기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행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행정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어, 행정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직은 국가의 행정 조직을 가리키는 거고요.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의 활동 뭐 이런 걸 가리키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국가 작용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이 마주할 행정은 행정 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 즉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정 작용을 가리킵니다. 제 말 되게 어렵죠? 예, 어려울 겁니다. 이건 뭔가 강학상 뜻을 뜻하는 거고요. 실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청, 시청, 군청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도청, 구청, 시청 같은 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청에서 우리 집 땅을 뭐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해서 사적으로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도청 건물을 짓는데 좀 일부 땅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협상해서 살 수도 있어요. 수용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매매입니다. 이런 거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대로 도청구청 시청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행정작용인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 저희는 공무수탁사항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범위를 넓히면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인 도청이나 군청이나 시청 또 행정청도 많습니다. 뭐 세무서, 뭐 소방서 이런 것들도 다 행정관청이고 뭐 농업인들이 많이 마주칠 농어촌 공사나 또는 어업인들이 마주칠 뭐 수협 같은 데서 하는 일들도 행정작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민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그냥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엄밀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흔히 우리 많이 겪는 걸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뭐 벽돌 있고 뭐 나무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건물을 그냥 아무 데다나 내가 짓고 싶은 데서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어야 되죠. 그러면 건축 허가, 인허가 이것도 행정작용이고 행정처분입니다. 또 뭔가 내가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복숭아를 팔고 싶어요. 그런데 복숭아를 파는 것이 뭔가, 뭐 상한 걸 팔았다거나 또는 내가 술을 팔고 싶은데 미성년자한테 팔았다거나 이러면 행정관청에서 행정제재로서 영업정지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업정지도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개발행위를 할 때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세금도 사실 대표적인 행정작용 중에 하나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행정이고 또
뭐 음주운전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을 받는다. 이건 행정작용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법작용이라고 해요. 그건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벌금이나 이런 뭐, 집행유예나 뭐, 실형이나 뭐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나오죠, 보통. 그런데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런 건 또 행정작용으로 분류가 되고 경찰서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도 행정은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강의를 들어놓으면 앞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자, 행정작용의 실제 사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뭐 인허가 처분이라든가 세금 부과 또는 금지 제한 처분, 행정 제재, 부담금 부과 이게 다 행정작용인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쟁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행정작용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갔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행정쟁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리킵니다. 이걸 바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인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쟁송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렇게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기관마다 뭐 예를 들면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또는 뭐 중앙행정부처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있고 하지만 이것들을 다 묶어서 행정심판위원회다. 보통 이제 저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행정법원에서 하게 되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일반 일반 그 지방법원에서 행정부 또는 단독이 설치되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죠. 심리 기간이 있는데요. 심리 기간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은 두세 달 걸립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치고 두세 달은 정말 짧은 거고요. 행정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데, 제가 요즘 보면은 1심만도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한 3심제를 취하기 때문에, 30 대법원까지 갔을 때에는, 뭐, 3, 4년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청구인, 즉 국민이 이기게 되면 상대인 행정청은 불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기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행정소송은 국민이 이기더라도, 원고가 이기더라도 피고인 행정청이 불복을 해서 2심,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행정심판이 되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인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심판을 보면 아무래도 좀 경험상 인용률은 좀 낮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위원을 하면서 처리를 해보면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용률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은 편이죠. 물론 행정소송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백서상 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인용된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5%와 뭐 한 15, 20%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정심판이 뭐 꼭 다 유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이행명령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한데 행정소송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자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 분립이 그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행정은 사법이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리가 작용하는 거고 관여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법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떤 행정처분을 직접 하라,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에 설치된 기구예요. 그래서 같은 행정청 내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행정심판 전취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 그런 경우들은 뭐,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이런 것들, 또는 음주 같은 면허에 대한 구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특별법에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행정심판은 마쳐야 된다라는 뭐 조건이 있긴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선택하실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면 대개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에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어, 한 거고요. 네. 자, 행정소송의 유형도 한번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행정소송법에 아예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심판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고요. 항고소송이라는 거는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어,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리고 민중소송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시정을 구하는 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다툼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어렵죠. 예, 이거는 뭐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로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게 보면 이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사실상 뭐 이런 소송이 있다 정도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당사자 소송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소송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수용이 된 경우에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같은 거를 많이 청구하게 되는데 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당사자소송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의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심판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한번 또 재결 이의 신청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소송으로 증액 소송을 하고 요렇게 하면 대부분은 한 3% 정도 많으면 5% 정도가 오릅니다. 이유는 행정 감정평가의 시점이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액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팁을 드리자면 토지 수용이 되면 그냥 토지 수용해서 그 비용을 받고 종결하기보다는 이의 신청이나 또는 증액 소송을 하시는 게 통상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소송하거나 이의 신청하면은 기존에 나오는 보상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보상금을 받으면 그때 어,
공탁금을 수령할 때 거기에 이의유보라는 그 내자를 쓰고 갖고 오거나 이의유보란에 부의표를 하고 갖고 오면 전혀 분쟁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건 뭐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고소송이에요. 대부분의 행정소송, 거의 행정소송의 최소 95% 이상은 다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를 안 해줘. 이런 경우 또는 내 운전면허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해.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걸 다투는 건 다 항고소송이 됩니다. 행정처분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죠. 네. 그래서 항고소송이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농수산대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께서는 이 농어업인으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어업인이 주로 접하게 될 행정소송의 유형을 제가 언급해드리면 항고소송 중에 취소송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높고요, 많고요. 항고소송 중에는 농지 취득, 어업권 설정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각종 보조금과 관련된 분쟁, 또 농업진흥지역 취소라든가 농지 전용 불허가의 문제, 태양광 설치 등 태양광 설치 등 농지나 아니면 버섯 재배사 같은 농업 기반 시설 위에 설치하는 데 따른 분쟁,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세금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세무사님이 또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행정 분쟁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소송을 기본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분쟁은 소송도 있고 심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 소송이나 심판은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서 오늘은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이해들은 좀 되시나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정 소송의 경우에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상대방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요. 보통 피고는 시장, 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세무서장,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 상대방이 돼요. 당연히 원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되겠죠. 일반 국민이 될 거고요. 어, 당사자가 잘못되면은 행정소송은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행정처분 문서에는 당사자가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사자를 특정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행정소송을 어디서 다투느냐도 중요한데, 아까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기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 따른 심판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피고 행정청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농수산대가 있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이 전라북도 안에 있는 모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관할하게 됩니다. 전주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하게 되고, 음, 중앙행정기관이 요즘은 그 세종시에 되게 많잖아요. 세종시에 와 있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다. 그럼 그 장관이 무슨 처분을 했는데 다투고 싶다. 그러면 대법원이 소재하는 곳이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물론
세종을 관할하는 곳이 지금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대전행정법원도 관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관할이 생긴다는 거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처분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도 관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주에 있는 내 땅을 국가기관이 뭘 짓는다고 해서 강제로 수용해 갔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증액소송 같은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관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전주 법원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 관할은 아까 그 당사자하고는 다르게 관할을 잘못 지정했을 때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송해 줍니다. 그 관할이 잘못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전주지방법원에 소재기를 해야 될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소재기를 했으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주법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다만 이제 이송하는 절차에서 한 두 달 뭐 이 정도가 더 소요될 여지는 있죠. 음, 제소 기간도 한번 뭐 보면 좋을 텐데요. 행정 처분을 다투는 거는 빠르게 행정 작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소 기간을 굉장히 짧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불안정한 행정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짧은 제소 기간을 두고 있고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이걸 넘어서 소재기라면 각하가 돼서 원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더 짧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 90일,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에 60일 이런 식으로 더 짧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뭐 질문이 들어와서, 음, 자, 질문의 요지는 토지 수용 보상을 시세대로 해준다고 했을 때 증액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 네, 토지 수용 보상의 원칙은 시가 보상이 원칙입니다. 예전에 뭐 권위주의 시대 때는 굉장히 이걸 낮춰가지고 뭐 보상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뭐 불만이 많았지만 요즘은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이 보상해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하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특정 지역을 갖다가 수용하려고 할 때 미리 이렇게 그 시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어, 한 수년 전부터 시세를 못 올리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원 구역으로 묶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개별 그 토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올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는 형태로 사실상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만 아까 그 증액과 관련돼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1번부터 답변을 드리면 토지 수용 보상을 시세대로 해준다고 했을 때 증액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증액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증액 신청을 하게 되는 게 증액을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증액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순서대로 다 거쳐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수용 재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중앙행심위에서 재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증액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할 때마다 새롭게 감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뭐 시간상 뒤로 가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걸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오릅니다. 물론 간혹 획기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비교 표준지가 잘못된 감정을 앞에 해가지고 수용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증액 신청을 하게 되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를 한 땅을 돈을 들어가면서 갖고 있는데 땅 주인이 잘 안 보이네요. 어, 반면만 어,
이게 그 질문하신 분의 질문 요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요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저희 법인에 질의하시는 거 아까 뭐 안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절차가 적법한지를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절차라는 건 행정절차법에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그리고 각 행정법에 개별적인 또 절차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처분은 이렇게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런데 이제 문서가 나한테 이게 오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 거죠.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당사자로 하여금 뭔가 변명의 기회를 주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먼저 적법한지를 먼저 따져보고 절차가 적법했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이게 이제 저희는 법률 유보다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로 표현하는데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있길래 당신이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법률적 근거도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량권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또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줄 것처럼 신뢰를 줬어요, 당사자에게. 그러면 그게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절차가 적법했는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재량권 행사가 적정한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모두 다 이제 적법하다고 하면 행정작용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행정작용이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앞에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가 농어민들이 많이 마주하는 행정 쟁송의 유형을 사례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가장 큰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발급 처분 취소입니다. 농지, 보통은 이제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뭐, 과수원도 뭐 농지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취증이라고 불리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취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죠. 뭐 상속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없더라도 이거를 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농취증이 많은 경우에 발급이 거절돼요. 꽤 많이 거절됩니다. 꽤 많이 거절되고 그걸 다투는 소송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 그래서 농취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 가장 많이 이제 다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에요라고 다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농취증이 필요한 농지는 지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등기부 같은 거 떼보면 거기에 이제 뭐 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 논인지, 밭인지, 그러니까 뭐 답인지 전인지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정관청에서는 이렇게 지목만 보고 농지라고 생각이 되면 농취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농지가 아니고 이미 뭐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묵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뭐 농지가 아닌 산이 돼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거는 농지가 아니니까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소명을 해서 농취증 발급을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취득 전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농취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상을 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논이나 밭 위에 건물이 있는 걸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농취증을 내줄 수 없어요.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이 농취를 취득을 해야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투어서 이기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농취증 발급하는 관서에서 조건부로 농취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당신이 이 농지를 취득하면 얼마 이내에 그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시오. 만약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취증 발급한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농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농지 처분 명령 같은 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증을 미발급할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철거할게요.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음,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거부가 별로 없었는데 예전에 그 뭐 LH 사태라고 해가지고 뭐 LH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내부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광명 노은사동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해서 좀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농지증 발급이 좀 엄격해져서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가 벗어나면 농지증 발급을 뭐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발급을 거부하면 내가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계획을 입증해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하고 우리 집하고는 뭐 KTX가 다녀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충분히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증을 해서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서 농취증을 발급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방금 설명드린 것과 이제 반대로 이미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라. 강제로 처분해라는 농지 처분 명령도 왕왕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 명령이 나왔을 때에 대응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농지 처분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농지증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황 조사를 한 후에 그럴 거면 처분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전체 면적은 아니라도 내가 일부는 농업 경영에 이용했어요. 이렇게 이제 입증하면서, 처분 명령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농업 경영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입원하느라고 올해는 농사를 못 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증을 해서 불가피하게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입증해서 농지 처분 명령을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이 아래 보면은 참고로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농취증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경우에는 농취증도 필요 없고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처분명령 대상도 아니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농지 전용 불허 또는 농지 원상회복 및 복구 명령 취소. 이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농지 관련된 행정처분인데요. 어,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농막 같은 거는 조그맣게밖에 못 지니까 주택을 건축하거나 또는 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뭐 전원주택 같이 카페를 지어서 뭐 운영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전용해달라는 전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또 불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지만 네.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농지 보전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모양새가 우리만 좀 다른 농업진흥구역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인근에 이미 뭐 다른 카페도 많고요. 건물도 많아요. 근데 우리 거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 것만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인근의 개발 사정이나 또는 토지 위치의 특수성을 입증해서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원상 회복 및 복구 명령이라는 것도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농지 가봤을 때, 뭐 한쪽이 이렇게 농지가 꺼져 있거나, 또는, 농지가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지를 성절토합니다. 뭐 쌓아 올리거나 또는 깎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보통 직접 거기 성설토를 하진 않잖아요. 뭐 어디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퉈서 이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면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경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경작을 하려면 배수 같은 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땅 모양새상으로는 배수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객토를 하거나 뭐 정지 작업 또는 양배수를 위한 수설을 설치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 시설이 옹벽은 안 돼요. 옹벽은 안 되고 2m 이상이 돼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2m 이하의 성토는 이렇게 농지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에요라고 설명을 하면서 개발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농지 원상 회복 및 복구 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다퉈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어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게 이제 공유수면 원상 회복 명령이라는 게 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공유수변 뭐 점용 사용한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두셨다가 혹시 나중에 이제 농지의 모양을 좀 평탄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 경영체라는 것도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등록을 하면 거의 필수적이죠. 뭐 이걸 등록을 해야 우리가 이제 직불금 같은 것도 받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는데 농업 경영체 등록은 보통 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뭐 이런 데뭐 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할 때 경영 형태,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시설 현황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되는데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관광농원, 관광 휴양 사업 중에 관광농원으로 조성한 경우에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쟁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럴 때는 이게 이제 비록 관광농원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걸 입증해서 농업 경영 실적이 있고 실제로 농업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농업 경영체 등록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뭐 이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농지와 관련된 것들을 대략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시간이 이르긴 한데, 뭐, 관련 카테고리가 한번 끝나서,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보상금 관련된 행정소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7시 44분이니까요. 쉬었다가 7시 54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네. 강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까는 이제 농지와 관련된 것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뭐 말이 나와서 한번 했던 얘기이긴 한데, 보통 농지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네, 농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별도로 영농 손실 보상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수용 주체가 누가 이 농지를 경영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영농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뭐 임대차하거나 어떤 경위에 의해서 아무튼 타인 소유 농지에서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별도로 토지 수용 주체인 토지 수용 회사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금, 영농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지라고 하더라도 이 지분권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나 혼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면 보통 그 손실보상금을 영농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실제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종중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종중 땅의 경우는 종중이라는 게 보통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 맞죠. 왜냐하면 종중은 기본적으로 농지증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중은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해요. 예외적으로 금양 농지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붙어 있는 이 농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작료로 뭐 제사 대금을 충당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종중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농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종중이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실질적으로 종중 땅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종중 명의로 명의 신탁자가 기재되면서 종중 명의의 토지로 남아있는 농지들도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무튼 명의가 종중으로 되어 있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뭐 연명이든 뭐 종중 대표명이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중 땅인 경우든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그 종중 땅을 내가 경영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그 종중 땅이 수용될 때 영농송실보상금은 종중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내가 종중 땅을 빌려서 짓고 있다고 한다면 어, 손실보상금은 농사를 짓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시 되는 게 이 청구 기간이에요. 청구 기간. 저도 뭐 이렇게 해서 그 소송에서 사실상 영농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은 경우도 발생했었는데 이유는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토지 수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법에 청구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익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막 이런 정도 돼요. 그런데 뭐 손실보상금 협의를 막 하다 보면 거의 사업 기간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네, 지급하겠어요 하고 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니 못 주겠어요 하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송을 하는 중간에 이 사업 기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농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실시 초기부터 영농 손실보상금을 요청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없앨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있는데 보면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작자는 수용 면적의 단위 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실제 소득이라는 것도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농업이 이제 면세인 경우들이 많아서 내가 경작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장사하는 분들이나 가게에서 뭐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소득세를 내니까 내가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게 뭐 성실하게 세금 신고만 하면 뭐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농업의 경우에는 면세다 보니까 딱히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할 때 이 소득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게 혹시라도 이런 손실보상금 관련된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내가 뭐 농협에 무슨 내가 지은 뭐 쌀을 갖다가 납품했을 때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이라든가 뭐 그렇게 농협 같은 경우 농협이 기관이니까 보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뭐 서류를 남겨놓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금으로 그 통장 거래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보상금 관련돼서 영농 손실보상금을 내가 충분히 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영업 제한과 관련된 행정조소, 쟁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행정소송 중에 굉장히 많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우리가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 또는 뭐 음식점 안에서 뭐 무슨 시골 조금 한적한 데 가면은 가든 같은 데서 도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고스톱을 쳤다. 이런 거 걸리면 이제 영업정지를 해요. 그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라는 게 보통 짧게는 15일, 길게는 3달, 뭐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5일을 영업정지 하더라도 영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5일만 타격이 입는 게 아니라 그 가게 자체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록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다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아까 그 제가 목차 설명드릴 때 맨 마지막에 할 얘기 중에 하나인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단 소송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멈춰놔요. 그렇게 해서 멈추고 있다가 비수기 때 이 영업정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라도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업인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표시해 있는 것처럼 농업인도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로 대부분 이제 환경법적인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투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해봤는데요. 시료 채취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예를 들면은 뭔가 오염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채취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뭐 띄엄띄엄 하나나 많으면 두세 개 해가지고 갖고 간 다음에 그 시료 채취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료 채취가 나온다면 골고루 좀 해달라고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뭐 특히 뭐 오염물질이 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환경 담당 환경직 공무원들은 어디가 오염물질이 많은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적절하게 분산이 되는데 한두 군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서 좀 골고루 채취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게 환경오염 기준 수치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그 행정법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세 단계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차가 적법했는지, 두 번째는 법률 요구가 있었는지, 세 번째가 이제 재량권 일탈남용인데, 법률 요구까지 해서 이게 환경 오염이 된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를 조금 넘었을 경우에는 그보다는 내가 뭔가 이 영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큰다든가 또는 이 영업을 안 하고 멈춰 놓으면 이 오염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입증해서
어, 영업 정지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도 왕왕 주장이 되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법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행정법들이 꽤 많은데 특히 이 세 번째 거는 행정심판에서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과징금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도 과징금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과징금 전환 요청은 잘 받아주니까, 꼭 이 영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과징금으로 전환해 주세요. 난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음, 네. 농산물 품질 관련된 행정쟁송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래 이제 로컬 푸드 이런 데에 납품하는 농업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을 검사하고 이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 자체를 다 수거해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런 경우에 정작 이제 농업인은 농약 잔류 허용량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집에 뭐 예를 들면 오이나 가지 키워가지고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데 그때마다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보면 허용량을 넘어간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농약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근 지역에서 이게 농약이 넘어오거나 또는 방역 지역이어서 방역을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오염 기준 수치가 넘어가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판례들을 보면 그런 판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농약을 뿌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라고 입증해서 자기 책임이 아니다. 자기 책임 부정을 한 뒤에 이걸 입증해서 농산물 수거 명령을 갖다가 취소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이건데요. 개발행위라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기본적으로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농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다거나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거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아무튼 사용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 흔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지 또는 뭐 재배사와 같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개발행위 역시 받아야 되는데 관할구청이 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집단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지 보존의 필요성이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입증을 하거나 또는 내 땅 바로 옆에도 이거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다라는 걸 제시하거나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고 경관 훼손 우려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입증을 해서 승소해서 결국은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태양광 관련돼서 개발항의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많은 경우에 이거 소송을 하면 이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진입로 분쟁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농지는 맹지가 되게 많아요.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땅과 공로와 떨어져 있는 땅을 우리가 이제 맹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맹지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공로와 연결되는 토지가 예전에 보면 농로가 되게 좁잖아요. 좁아서 뭐, 사람이나 한 명 겨우 이제 걸어 다닐 정도의 길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농지에서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계가 들어가려면 도저히 그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땅인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거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이 땅이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옆에 땅을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으로 옆에 땅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에 대한 비용은 옆에 땅 주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옆에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건 행정법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농지 출입을 위한 진입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불허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지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하면 많은 경우에 승소합니다. 특히 일반 그 주변 땅이 개인 소유인 경우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꼭 토지가 아니라 국어, 그러니까 뭐 물길이 흘러가는 거 위에도 뭐 다리 같은 걸 놓거나 또는 상판 같은 걸 얹어서 실질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으면 국어를 점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입로 사용허가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뭐 맹지이지만 주변에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가 있고 그 토지를 지나면 공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입로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된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는 농어업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관련된 행정소송들이 의외로 있는데요. 특히 뭐 요즘은 이 사진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농기계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어떤 뭐 다른 기관에 외주를 줘가지고 그 외주 기관이 와가지고 뭐 대량화된 농지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구마를 한꺼번에 캔다거나 또 배추를 심는다거나 이럴 때 그걸 하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 업무 수행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힘을 입증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농업 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 이런 것들도 이제 꽤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 스마트팜 등 대규모 농업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졌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그 대규모 농업시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시골로 가면 아예 군에서 이런 걸 시군에서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시군의 비용으로 스마트팜 공단을 설치해놓고 대규모 스마트팜을 설치해놓고 이거를 여기 와서 이용하세요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 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보통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하는 그 농지들은 해당 부지 및 시설물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형으로 쭉 나눠가지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고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공권적 지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의 거래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내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대부계약이라는 게 임대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대부계약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부과가 나오면 그냥 무작정 사용료 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일반 재산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지원금. 지원금이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다른 직불금이라고도 하고,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선의로 이제 지급해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원금의 경우에 받을 땐 좋은데 일정 경우에 이제 환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각종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환수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입증해서 환수를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환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환수 요건을 맞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적법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해서 받아들여지게 만들면 되는데요. 아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FTA 예전에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수나 시설 원해 등의 재배 시설을 계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 이후에도 과수를 계속하네? 몇 그루 더 키우고 있네? 일부는 남았네? 이러면서 이제 환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일부만 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전에 시골에서 조그맣게 돼지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거나 막 이렇게 하면 이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돈 같은 게 이제 지급됐었는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환수를 했었어요. 근데 보조금은 이 두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환수하는 규정이 일단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규정의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보고 요렇게 한 뒤에 환수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다투면 되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봅니다.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가 웬만하면 환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금 주었던 거를 뺏는 거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환수 처분이 나오더라도 바로 내지 마시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업인들의 경우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어업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면허 양식장 대체 개발 처분 취소 또는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면허 양식장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들이 예를 들면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거나 또는 대체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바꿔서 이제 면허양식장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대체지에 대한 개발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지 개발 처분에 대해서는 어, 옮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옮긴 걸 다시 취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양식장을 일로 옮겨라고 했다가 아니 다시 원래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면허 양식장 대체 개발은 사실상 양식장 이전을 의미하고 이게 일반 그 농지와 달리 농지는 이제 눈에 땅들이 보이잖아요. 땅들이 보여서 이 땅은 좋은 땅, 저 땅은 좀 별로인 땅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면허 양식장 같은 경우에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밑이 잘 보이질 않고, 해류의 흐름이 그때그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개가 굉장히 잘 컸는데, 내년은 안 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는 김양식 이쪽은 잘 됐는데, 한 1, 200m만 가도 김양식이 안 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허양식장은 이전을 하면 사실상 이거는 폐업시키는 경우가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면허양식장 대체 개발을 하게 되면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다루어서 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는 이런 방식으로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양식장 옮겨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업면허 승인 처분 취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업 면허가 필요해요. 그런데 관할관청이 어업 면허에 대해서 인접어장이나 타 업종과의 민원 분쟁을 해결을 조건으로 많이 어업 면허를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조개를 캐고 싶으니까 여기 어업 면허를 설정해 주세요. 조개를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어업권자들한테 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든가 또는 뭐 그쪽에서 뭔가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하고 합의를 해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월권이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해 보면 이 바다에서 이루어진 일은 서로 인근의 사람들하고 이제 뭐랄까 이 분쟁들이 있을 여지가 꽤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이가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면허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타업종과 인접어장 및 타업종과 민원 분쟁을 이유로 기존에 해줬던 어업면허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해당 민원 분쟁 해소를 조건으로 면허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은 인접어장의 그 어업 면허권자 동의를 얻어오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을 때 결국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또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고 또 분쟁을 해결하도록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꼭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어업 면허를 유지하거나 또는 못 받았던 어업면허를 승인해 주라고 법원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업면허 승인이 조건부로 나오더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취소하면 그렇게 내가 노력했습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천 개 설립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네,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특히 제가 보니까 부산 쪽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다른 바닷가 지역은 그래도 기존 5천 개만으로 이렇게 뭔가를 운영되는 것 같은데 부산이나 경남 쪽은 신규 5천 개 설립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판례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요. 아무튼 의외로 어촌계 설립과 관련된 행정 분쟁이 많은데, 어업 면허를 어촌계에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기존 어촌계 가입은 또 어려워요. 텃세들이 심해가지고, 기존 어촌계 가입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관할관청이 인근 어촌계와 업무구역, 경제권 중첩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잘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어촌계 설립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촌계 설립을 해주는 게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협이 해주는 건데 수협이 어촌계를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법원이 어촌계를 승인해 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소송을 통해서 많이 어촌계가 설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무튼 수산업 협동조합법의 요건만 갖추면 법률상으로는 어촌계 설립이 인가돼야 맞고 실제로 그렇게 인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어촌계와 어구역만 겹치지 않으면 한번 어촌계 설립도 해볼 만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업 정지 처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영업 정지하고 비슷하게 수산업법 위반 행위, 예를 들면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한다든가 또는 물고기 작은 거, 예, 체장 미달의 물고기를 포획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산업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일정 기간 어업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업 면허가 있더라도 당신 15일간 물고기 잡지 마 또는 한 달간 물고기 잡지 마 이렇게 어업 정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업 정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산업 법 위반 행위라는 게 입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작은 걸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그물코 자체를 아예 작은 걸 쓰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다른 걸 잡으면서 일부 이렇게
딸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내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라고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갔지만 야, 물고기를 잡은 건 아니에요라고 이제 변명을 해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어업정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요건에 맞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이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네. 집행정지라는 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행정처분에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처분의 효력 정지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강학상 얘기하는 집행 정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 영업 정지가 나왔다고 해도 내가 이걸 다투고 싶은데 다투려면 법원에 아까 뭐 소송 기간이 짧아야 1년 정도 걸린다고 했고 행정 심판의 경우에도 뭐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영업 정지 기간 제가 짧으면 15일, 길면 세 달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영업 정지는 다 해버리고 실익이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 행정 처분을 의 효력을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집행정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청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돼요. 제가 이제 행정심판위원도 이제 꽤 오래 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통 뭐, 그 행정심판의 위원회 유형마다 다르지만, 흔히 있는, 시도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략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한 달에 한 번이면 30일이잖아요. 30일 안에 영업정지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아예 그 상임위원 한 분이 영업정지만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해줍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혼자 먼저 결정을 하고 나중에 행정심판위원들한테 추인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나올 만한 집행정지는 곧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행정법원에도 보통 행정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하면 20만 한 1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면 그래도 한두 달 안에 보통 집행정지에 관한 신문기일은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인용이 되면 집행정지를 해둔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어, 결국은 행정처분의 경우에 이게 시간이 급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행정처분을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인 민사소송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저 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 땅 주인이 다른 데다 이 땅을 팔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땅을 일단 다른 데 팔지 못하게 하고 묶어놓는 처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처분이라고 해요. 이것과 이제 유사한 게 집행정지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민사는 본안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가처분에 해당되는 집행정지를 하려면 본안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 동시에 접수하는 거죠. 행정심판 접수할 때 집행정지도 같이 접수하고, 행정소송 접수할 때 집행정지도 같이 접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은 그렇게 동시에 접수를 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내곤 합니다. 집행정지는 제 경험상으로는 비교적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도 보통은, 그냥 패키지처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집행정지와 가처분의 차이인데요. 음,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영역에서 쓰는 말이고, 가처분은 민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신청 시기도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하고,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고, 가처분은 분쟁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 관계에 신청하는 겁니다. 목적은 이제 뭐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가처분은 권리의 보전 또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농업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어, 어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행정 처분과 관련돼서 내가 원하는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거나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의 권리를 억제하는 행정 처분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처분 문서. 아까 행정 처분은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분에 관한 내용이나 그리고 근거 법령, 처분 일자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소 기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보통의 행정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보다 짧은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징계 같은 경우에 30일, 뭐 수용 같은 경우 60일 이런 식으로 더 짧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제소 기간입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서 이 제소 기간 안에 제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분쟁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그리고 뭐 사진이나 증인 등 진술을 확보해 두는 등으로 요즘 뭐 재판이나 뭐 심판을 가면 증거 재판, 증거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도 뭐 소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검토를 한 뒤에 법률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상위법인 법률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 일일 수도 있어서 이게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농업인들이고 그리고 농수산대 재학생과 졸업생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추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대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뭐 부족한 강의지만 뭐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자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